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민사집행법을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느 목표점을 향해서 또 어느 그 중간중간 지점마다 어떤 것들을 챙겨 넣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하나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뭐 헤매면 아무리 많이 주워 담아도 그것은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다 헛수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민사 집행 절차가 왜 존재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당사자를 갑을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실체법상, 쉽게 말하면 민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권리. 근데 A라는 권리는 우리 민사 집행 절차에서는 크게 둘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여기 우리 민사 집행법과 관련돼서 갑의 어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 민사 집행인데, 갑의 권리는 민사 집행에서 관심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돈 받을 권리, 금전채권이라고 하죠. 예컨대 100만 원, 1억, 통 크게 씁시다. 자, 1억을 돈 받을 게 있다. 근데 을이 주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안 주니까 이제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집행을 하려는 거예요. 금전채권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 나머지는 금전채권이 아니다. 비금전채권. 예컨대 명도 청구. 왜 내 땅에, 내 건물에 들어와 있느냐? 비워달라. 또 내 땅 인도해 달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돈 달라라는 청구권이고, 두 번째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놔라. 네 일을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이 두 가지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입니다. 자,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배우는 것이 민법이죠. 물론 민법에서는 뭐 가족법상의 권리, 다양한 권리를 배우지만 그게 이 권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소멸시효가 완성했느냐, 또는 어떤 장애 사유가 무효취소라는 장애 사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민법이죠. 그런데 이제 민사 집행법은 권리가 있다라고 전제합시다. 권리가 있다. 근데 이 권리가 있다, 이게 민법이 다루는 영역이고, 갑의 입장,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돈 받을 게 있다. 기분이 좋죠. 인정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을이 주면 모르겠지만 을이 안 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을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실현 절차가 중요합니다. 갑이 강제로 가서 주먹 때리고 강제로 뺏고 쫓아내고, 옛날 원시 시대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갑은 감옥에 가요. 자력구제 할 수 없어요.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실현하는 것이 절차예요. 절차. 그래서 실체법과 달리 이 민법이 이제 실체법이라고 하고, 이러한 실체법과 달리 이런 실체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절차법. 절차. 자, 이제 절차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절차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 지금 민사 절차를 개관하고 있어요.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실체법의 영역에서는 갑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은 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즉,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주어져요. 내가 을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빌려줬는지 안 줬는지 어떤 사실, 이건 그러한 모든 진실된 사실을 알고 있다. 전제되어 있다. 신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아요. 그냥 그건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 풀 때 다 주어지잖아요.
주어진 상태에서 권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의 영역인데 절차로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에요.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둘이 싸워요. 싸우면 인간들은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은 내가 돈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을은 나는 돈 빌린 적이 없어요. 또는 돈을 빌렸지만 이미 다 갚았어요. 서로 말이 달라요. 그런 것이 절차의 영역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실제법은 신의 영역이지만 이 절차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인간. 어떠한 게 객관적인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영수증 있고 또는 계좌이체한 증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계좌이체 시켰다 하더라도 받은 건 있지만 이 사람 갚았다고 하는데 갚을 때 계좌로 보냈으면 좋겠지만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돈을 현금으로 줬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극단적인 말로 하면 객관적인 진실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이 절차법에서 우리 인간들, 판사를 비롯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객관적 진실이 아니에요. 공정한 절차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할 말을 다 하게 하고 공정한 절차, 법에서 정해진 공정한 절차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얘기예요. 그 공정한 절차가 객관적 진실, 신이 봤을 때 이 권리에 부합하면 좋은 거고 부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거예요. 이 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은 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 그게 최선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영역인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 소송 절차에서는 지금 갑이 소를 제기하겠죠. 갑이 을을 상대로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어서 이 을이 금전을 중심으로 봅시다. 돈 빌려준 게 있다. 거의 90% 이상이 금전채권, 우리 민사집행법 내용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금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금전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시험 비중도 높지 않아요. 돈 빌려준 적이 있다. 근데 을이 안 갚습니다. 라고 해서 판사한테 소를 제기하고 판사가 을을 불러서 법정에 불러서 갑이 빌려줬다는데 왜 안 갚느냐? 사실이냐? 물어보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절차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갑이 이 소송 절차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승소 판결문을 받는 거예요. 자, 판사가 너 을도 충분히 해라. 공정한 그 절차를 보장해주고 말할 거 다 시켰는데 보니까 네가 거짓말하네 또는 나쁜 놈이네 해서 돈 1억을 갚아라 라고 갑의 권리를 인간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법에서 권리가 있다 없다 다 판단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이 보는 거고 인간이 판사인 인간이 봤을 때 신하고 비슷하게 권리 있다 없다 판단을 합니다. 갑에게 1억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승소 판결문이에요. 권리가 있다라는 절차상 확인을 받는 거예요. 확인. 있다. 그래도 갑은 성이 안 차죠. 내가 원하는 건 현금 1억이지 이 종이 쪽지 판결문, 승소 판결문이 아니잖아요. 모든 변호사 비용이나 오랜 시간 동안 소송 절차를 통해서 얻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 판결문 하나 받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가 이 소송 절차로 판결문을 받는 거예요. 이 판결문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집행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 절차를 통과해 와서 집행 절차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와서
이 판결문상 확인받은 내 권리를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판결문을 돈으로 실현시키는 거. 돈 1억으로 실현시키는 절차. 이게 집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 절차를 다루는 소 제기하고 소장 부분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열어서 증거 조사하고 1심에서 판결된 걸 다시 상소심에 가서 뒤집고 이렇게 복잡하게 싸우는 이 절차를 배우는 것이 민사소송법이죠. 민사소송법. 그리고 이 민사소송을 거쳐서 온 것이 집행 절차이고 이 집행 절차를 다루는 것이 민사집행법입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민사집행법. 그러면 크게 민사 절차가 이렇게 큰 파트가 3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덩어리가 큰 것들이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근데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다 독자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 느꼈겠지만 민사소송의 개념, 뭐 변론주의라든가 직권주의 또는 기판력 또는 제소금지, 중복된 소재기 금지 다양한 민사소송법의 내용들이 민법에 들어가 있어요. 또 가압류 가처분 아주 익숙하죠? 그것은 민사집행법의 내용인데 민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큰 것들이 다 어렵죠. 민법도 어려울 뿐더러 민사소송법 말할 것도 없고 민사집행법은 최고 꽃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종착점이 민사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법의 개념, 민사소송법의 개념이 다 깔려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게 민사집행법이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1차 시험은 민법은 들어가 있지만 소송법은 1차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차를 합격한 경험이 있고 재시생이다,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다, 2차를 본 경험이 있다, 그런 분이 훨씬 더 민사집행을 공부하기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의 개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민사집행 공부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출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민사소송의 개념들, 여러분 민사집행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의 개념, 필수 개념들을, 그 제도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좀 민사소송의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민법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 집행 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은 실체법상 권리, 소송법상, 민사소송법상 결정된 확인된 권리, 이걸 그대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죠. 돈으로. 그러면 집행이라는 절차는 즉 금전과 비금전, 이 사람의 권리가 금전 채권이냐 비금전 채권이냐에 따라 집행 절차도 달라져요. 그 원하는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머릿속에 이제 비금전 채권은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조금 뒤로 넘기고 금전을 중심으로, 거의 90% 이상이라고 했어요. 금전을 중심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금전 1억을 원하는 대로 실현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을의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1억을 빼와야 되겠죠.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아버지, 채무자의 형제 재산을 빼올 수는 없잖아. 채무자의 재산을 빼와야 돼요. 그럼 채무자 재산, 다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의, 을의 재산에서 1억을 빼와야 돼요. 근데 을의 재산을 가장 쉽게 빼올 수 있는 건 현금. 을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 장롱 속에 1억 있다. 그럼 그거 뺏어다가 주면 가장 깔끔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소송하고 집행 절차에 들어왔는데 현금을 눈에 보이는데 채무자가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현금이 있으면 그거 뺏어 주면 되겠지만 없어요. 보통은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게 여러분 민법에서 배운 것처럼 물권이나 채권 둘 중에 하나예요.
채무자의 재산이 물건이거나 또는 채무자도 다른 병한테, 제3채무자, 다른 병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 채권이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건이거나 채권이거나. 그러면 이 재산을 이걸 뺏어도 줄 수는 없잖아요. 얘가 원하는 건 1억이에요. 1억. 현금 1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재산을 예컨대 아파트를 대신 줄 수는 없잖아. 그건 저 사람의 권리 내용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또는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 이걸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재산을 반드시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아파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 그것을 현금화라고 합니다. 현금화. 즉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뭐 한다? 현금으로 바꾼다. 현금화. 현금으로 바꿔서 그 현금을 저 갑에게 손에 쥐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집행 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재산을 현금으로 바꾼다. 현금화. 그래서 바꿔서 갑에게 주고 다른 채권자한테도 배당하고 해서 채권자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공정한 절차가 집행 절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법률 용어를 쓰면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 그것을 법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일반이라는 말로 대체를 하죠. 채무자의 일반 재산. 그러니까 채무자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집행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집행 대상, 집행에 복종한다. 그 채무자의 일반 재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책임 재산, 채무자의 일반 재산. 이러한 재산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고 그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형이 크게 물건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물건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그것을 종국적으로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하는 절차가 민사집행 절차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자, 물건 이건 좀 쉬워요. 물건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경매죠, 경매. 강제로 팔아치우는 거예요. 자, 이 물건 살 사람, 이 아파트 살 사람, 저요. 그래서 너 얼마 최고가 써낸 사람한테 낙찰시켜서 경매 대금 받아서 그럼 현금화가 되고 채권자한테 주게 되죠. 즉 물건은 현금화하는 방법이 경매인데 이 채권은 현금화하는 방법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어려워요.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추심명령, 전부명령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흘러가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다. 집행 절차라는 건 채무자의 일반 재산, 책임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의 권리에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가 집행 절차이다. 그래서 민법, 권리 OX, 민사소송법, 인간의 영역에서 정말 갑에게 권리가 있는지를 판결문으로, 종이 쪽지인 판결문으로 확인을 한다.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다라고 해요. 이 판결문 받는 거, 이게 집행 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 권원. 이 집행 권원을 가지고 집행 절차로 들어와서 최종 목적은 현금화해서 돈을 넘겨주는 거다. 현금화의 대상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다. 전체적인 그림이 이래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그 집행 절차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예요. 절차는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 둘로 나뉘어져 있다겠죠. 먼저 소송 절차예요. 소송 절차, 집행 절차. 여기에서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줬는데 안 갚는다. 분쟁이 있다.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갑이 여기에서 소제기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점이 판결문을 받는 거라겠죠. 판결문, 승소 판결문. 이 판결문이 그 다음 단계, 집행 단계로 갈 수 있는 출입증,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허가증을 받는 거, 허가증. 그 집행권원입니다. 자, 모든 게 법원에서 담당을 하죠. 이 소송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법원이고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것도 법원입니다. 물론 집행관, 뭐 기타 있지만 큰 그림으로만 보면 소송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해요. 소송을 받는다. 소장을 받는다. 수소법원. 자, 여러분이 서울 사는 분은 서초동에 가시면 법원 건물이 있죠. 그 법원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원 안에는 이제 기능별로 분리되어서 추상적인 형식의 뭐 수소법원이라고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들이 너는 수소법원에서 일을 해. 그냥 직무를 분담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회사 가도 회사 건물 안에 너는 기획부에서 너는 영업부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부서를 나눠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법원 안에서 부서를 나누는 거예요. 수소법원이 하나 형성이 되고 집행법원이라고 합니다.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부, 여기는 영업부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눠져 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하는 일이 다 서로 넘보지 않아요. 고유한 업무가 있다. 영업부에서 기획부 막 일을 하고 지들끼리 하면 콩가루가 되잖아요.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소법원과 집행법원. 그래서 소송 절차를 통해서 판결문을 얻으면 이제 집행법원의 출입증을 얻는 거예요. 집행법원으로 갈 수 있는 허가증을 얻은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걸 가지고 집행으로 들어와서 집행하게 되면 집행 신청을 하게 될 거고 최종적인 이 집행법원의 목적은 돈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현금을 줘 금전채권인 경우는 현금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배당. 구체적인 절차는 이 집행법원 여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배당을 시키는 거라겠어요. 이걸 여기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이 집행 절차는 굉장히 법조문도 많고 복잡하지만 그것을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3단계 절차가 있다. 집행 절차는. 자, 최종적인 종착점은 현금을 채권자한테 쥐어주는 거라겠죠. 배당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한테 달려드는 채권자들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명의 채권자들한테 실체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을 주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야 된다겠죠. 그래서 현금화. 돈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아파트나 뭐 증권이나 뭐 여러 가지를 현금으로 바꾸는 채무자가 가진 아파트, 채무자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 채무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돈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바꿔서 배당을 한다. 현금화 절차가 다양하게 그 채무자의 재산 유형별로 다양하다고 했죠. 이걸 이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집행 절차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채무자라면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 심리가 야 이거 봐라 내 재산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고
재산을 막 빼돌리겠죠. 막 빼돌려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 집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즉, 이 집행은 반드시 누구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겠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책임 재산, 강제 집행에 복종하는 책임을 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재산을 빼돌려 버리면 을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을이 병한테 야, 내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뺏기느니 너 가져. 병한테 증여를 해버리거나 병 소유가 돼버리면 강제 집행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무의미한 짓이 되는 거예요. 빚 좋은 개살구죠. 돈 받을 1억 받을 권리가 있다 해봐야 실제 채권자 손에는 돈이 10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재산을 빼돌리는 걸 먼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압류예요. 압류. 압류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죠. 소유권은 건드리지 않아요. 채무자 네 소유는 맞는데 이제는 빼돌릴 수 없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 없어 라고 묶어두는 거예요. 처분 금지, 압류. 그것을 경매 개시. 첫 번째는 경매 개시인데,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압류의 의미를 갖는다. 강제 집행 개시. 물론 강제 집행은 현금화하는 방법에 따라 경매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주로 물건이 중요하니까 경매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강제 집행,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강제 집행 개시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개시 결정한다는 의미는 이제 채무자의 권리지만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두는 게 가장 모든 강제 집행 개시의 첫 번째 단계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 그게 압류의 의미를 갖는다. 묶어두고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꾼다. 현금화. 현금화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별로 경매도 있고 추심명령, 전무명령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래서 돈이 나오면 채권자한테 배당을 해서 강제 집행 절차는 끝나게 되는 거죠. 강제 집행이 종료한다.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게 핵심이에요. 최소한 이게 전제되어야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강제 집행 하려고 해야 재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압류. 근데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채무자가 이 소송에서 지고 나서 여기에서 빼돌릴 수도 있지만 이미 소를 제기할 당시, 자, 채권자가 말만 돈 갚아라, 돈 갚아라, 돈 갚아, 왜 안 갚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소장이 막 날라와요. 내용 증명 막 날라오고. 그러면 채무자가 이거 봐라, 이렇게 가면 이제 경매에서 뺏기게 되네. 그때 빼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순간 재산 다 빼돌릴 수 있으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내 재산을 뺏어 가려고 하네. 이렇게 채무자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소 제기하기 전부터 재산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놔요. 물론 소 제기하고 이 중에도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보통은 소 제기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그러한 처분을 재산을 보전한다라고 해서 보전처분이라고 해요. 보전처분. 자, 보전처분은 여러분 알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가압류나 가처분. 자,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금전 채권일 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크게 두 개라겠죠. 둘 중에 하나. 금전 채권이거나 비금전 채권, 물건을 달라라고 청구하는, 금전이거나 금전이 아닌 것 둘 중에 하나인데, 금전인 경우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압류고,
금전이 아닌 다른 권리일 때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달라요. 그러나 기능은 똑같아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 보전처분. 그런데 여기는 가짜가 없고 보전처분에는 가짜가 있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 2단계 본 집행 단계에서는 이미 인간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집행할 수 있는 인정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압류, 본압류라고 해요. 본격적인 압류, 그냥 빼고 압류, 본격적인 압류예요. 하지만 아직 인간들로부터 확인을 못 받았어요.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죠.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인 주장이에요. 내가 1억 받을 게 있다. 독단적인 주장. 그런데 압류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임시로, 필요성이 있으니까 임시로 압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100% 옳을지 아니면 거짓말할지 이거는 소송 절차에서 증거와 변론에 의해서 판단될 내용이에요. 아직 잠정적인 거죠.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압류, 이걸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가라는 말은 임시라는 말이에요. 임시 압류, 임시 처분. 왜 임시냐? 아직 그 권리 확인을 못 받았어요. 이 소송 절차에서 확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간단한 소명만으로, 간단한 절차로 인정되는 게 임시 압류, 임시 처분이다.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 민사 집행법이 다루는 영역은 어디냐? 물론 당연히 이쪽이죠. 압류, 현금화, 배당 절차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거고, 그런데 그 하기 전에 보전처분 이것도 민사집행의 영역이에요. 보전처분. 이 민사소송은 이건 민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거니까 빠지는 거고, 보전처분과 시간적인 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보전처분과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집행 절차 이것을 다루는 게 민사집행의 영역이다. 민사집행의 영역. 그리고 현금화 방법은, 물건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경매, 부동산 경매, 동산 경매이고,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라는 게 있다. 그 나머지 플러스 알파들을 배운다. 이게 전체적인 민사집행의 구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강제집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겠죠. 인간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된다겠어요. 혼자만의, 채권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너 정말 권리자 맞아 라는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겠어요. 그 확인서가 판결문이 된다고 했죠. 이게 집행권원. 그런데 이러한 확인서는 판결문, 길어지잖아. 뭐 자칫하가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판결문을 받지 않고 다른 방식은 없느냐? 하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판결문 말고도 공정증서가 있어요. 공정증서가 미리 작성된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게 집행권원이 되어서 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 절차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집행권원이 되는 건 소송을 통해서 얻은 종이 쪽지, 판결문, 승소 판결문, 확정된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고, 이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 경우에는 이게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공정증서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줄 때, 1억 빌려줄 때, 야, 너 돈 빌려주고 오리발 내밀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또 돈 안 갚으면 내가 소송해야 되는데, 이 소송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또 내 소송에도 질 수도 있고, 야,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손 잡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거예요. 공증,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공증 이렇게 크게 써 있는 사무실들 많잖아요. 그 공증 사무실에 가서 돈 빌려간 거 확실하다. 당연히 내가 돈을 갚을 때는 을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만 돈을 빌릴 때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공증사무소 가자. 그래, 공증하게. 그래서 공증사무소에서 사인. 내가 그 공증인, 변호사 앞에서 돈 1억 빌린 거 확실합니다. 만약 돈 안 갚으면 바로 집행을 당하는 거 참아내겠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공증사무소, 공증인 앞에 가서 미리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증서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누구죠? 신이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들 앞에서 이미 확인을 받았잖아. 판결문으로 확인받은 거나 똑같은 힘을 갖는 거예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집행권원, 허가증이 되어서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되는 건 크게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판결문.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미리,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미리 그런 확인을 미리 받아놓은 공정증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집행 절차로 들어올 때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집행권원, 집행 절차로 들어올 때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집행권원이 있어야 이 허가증, 통행증을 얻어야 집행이라는 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행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행권원. 아니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받아라. 네가 진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아서 그 확인을 가지고 집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집행법원은 이 집행 절차를 관장하는 집행법원은 이 통행증이 있으면 이 통행증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지 않아요. 이미 확인이 끝났으니까. 집행법원에서 야, 이거 통행증 맞아? 위조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은 집행 절차가 다 콩가루가 되죠. 얘네들이 한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거죠. 집행법원은 이 집행권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야, 너 돈 빌려준 거 맞아? 이제 와서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것의 실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집행법원은 말 그대로 순수한 찌끄레기 청소만 하는 거예요. 이 3단계 집행. 자, 그런데 이렇게 집행권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집행권원이 가진 의미는 갑이 진짜 실체법상에 1억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인간계에서 진실하다. 갑이 진짜 1억 채권자다. 진실하다라는 확인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확인서. 근데 확인서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이제 더 배울 거예요. 크게 큰 그림으로만 보는 겁니다. 집행권원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통행증이 집행권원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 예컨대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저당권 등기.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건 돈 1억 빌려줘. 이 저당권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상 유효한 걸로 추정이 되죠. 민법상.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건 피담보 채권 1억 받을 여기에 피담보 채권 1억 이게 주된 권리이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종된 권리 1억 피담보 채권이 유효하다라는 추정을 받죠. 돈 빌려준 1억 돈 받을 게 유효하다라는 그것이 국가기관의 장부, 등기부라는 장부에 의해서 이게 진실하다라는 추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실하다. 인간계에서 돈 받을 1억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진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통행증이 된다. 이게 집행법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바로 통행증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담보권, 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얘는 바로 통과해서 집행법원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집행 절차로 들어올 수 있는 통행증이 필요한데 확인서가 필요한데 그 확인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행권원이고 하나는 담보권이 있으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절차가 달라요.
집행 권한이 있어야만 통행증이 돼서 들어오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강제경매. 그리고 이런 집행 권한이 필요 없고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담보권 실행경매. 그래서 거의 우리 민사집행법의 절차를 관장하는 거의 90% 이상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이 있는데 금전 채권을 중심으로 배우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의 유형이 채무자의 책임재산별로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채권이냐 라는 채무자의 책임재산별로 현금화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중에 중심이 되는 건 물건이죠. 물건. 부동산. 그중에서도 부동산. 부동산의 현금화 방법은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경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형식적 경매,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이 있지만 큰 그림이 중요하다고 했죠.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경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략적인 요건이 필요한지 그게 민사 전체 절차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존처분, 가압류 가처분과 함께 간단히 개관을 해봤어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안에 세부적인 절차별로 하나씩 살을 붙여갈 겁니다. 예컨대 집행권원에는 이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에는 판결문과 공정증서 말고도 또 나머지 다양한 것들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그냥 살을 하나씩 붙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도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말고도 또 다른 형식의 뭐 형식적 경매, 여러분 민법에서 봤던 공유물 분할 경매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들은 끼워넣기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머릿속에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전체적인 개관을 했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페이지 1페이지부터 우리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